실로시빈이 들어있는 버섯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각버섯, 해외에서는 매직머시룸, 마법의 버섯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시간의 흐름이 느리거나 빨라지는 것처럼 주변 상황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고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 환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로시빈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요즘 하도 습하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버섯이 피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려봤습니다. 어, 박종호 교수님은 환각버섯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독버섯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다양한 버섯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실로시빈, 무스시몰, 이보텐산 이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환각을 일으키는 종류의 버섯도 있어요. 예. 이들을 통칭 대충 환각버섯이라 묶어서 부르는데요. 최근 의학계에서 이런 버섯에서 추출한 물질들로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 버섯에 들어있는 실로시빈이란 물질이 정신질환 치료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편과 같은 곳에서 몰핀 추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물질들을 다뤄보는 거야 당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약은 마약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요. 이미 의학용으로 많이 쓰이는 마약류 중에 아편에서 출출한 진통제 모르핀이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오피오이드성 진통제 말고도 다양한 마약류 물질들이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각버섯은 물론 대마까지 마약류로 치료제를 만들려 하는 최신 의학 연구 트렌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약도 약으로 쓸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쓸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환각버섯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환각버섯의 환각 성분으로 정신질환 치료제를 만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성분은 환각버섯류에 들어있는 실로시빈이라는 성분이에요. 예. 실로시빈이 들어있는 버섯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각버섯, 해외에서는 매직머시룸, 마법의 버섯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이 버섯은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겼네요. 먹어도 되죠. 환각이 일어날 뿐이지. 아, 그렇구나. 농담이고요. 이 보통 독버섯으로 이야기하는 그 화려하고 예. 화려하지 않은 그런 분류는 사실 많이 통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화려하지만 맛있는 애도 있고 밍숭맹숭하게 갈색으로 생겼지만 먹으면 즉사까지는 아니지만 죽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실로시빈 버섯들이 재밌는 게 네. 이런 버섯들 중에서 대다수는 상처를 내거나 반으로 자르면 단면이 푸른색으로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 실로시빈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푸른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실로시빈이 들어있는 버섯이 또 딱 한 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분류학적으로 좀 더 복잡한데 실로시빈 성분이 환각버섯이란 이름을 가진 환각버섯 속의 버섯에도 들어있지만 이외에 미치광이 버섯, 말똥버섯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버섯에서 발견됩니다. 대략 한 100수십여 종의 버섯에서 이 성분이 발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바로 푸른색으로 변한다니까 그 자체도 되게 신기한데, 이 실루시빈은 도대체 어떤 성분입니까?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환각을 일으키기 전 단계의 물질,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로시빈을 섭취하면은 몸속에서 이제 대사작용을 통해서 실로신이란 물질로 변해요. 예. 이 실로신이 향정신성 약물로 이제 여러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시빈을 먹으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느리거나 빨라지는 것처럼 주변 상황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고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 환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로시빈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우울증이요? 정확히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입니다.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이제 최소 2가지 이상의 다른 우울증 치료제, 항우울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치료 저항성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무려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실로시빈을 먹였더니 우울증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면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의학 연구에서는 한두 건의 연구 한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우울증이 괜찮아졌다. 요렇게만의 사례를 통해서는 실로시빈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로시빈은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연구 이후 거의 2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성별, 나이, 인종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효능을 뒷받침한 연구가 쌓여왔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233명 아주 대규모 연구로 실험이 진행됐었는데 이때 한 30%의 환자가 증상이 빠르게 나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 최근에도 2023년에도 미국 위스콘신대 우소나 연구소 연구팀이 104명의 우울증 환자를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위약군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은 증상 완화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네. 위약군과 투약군으로 바꿔서 분류를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투약군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이 얘기군요. 아,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치료 효과도 오랫동안 검증이 됐고 그러면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되고 있으니까 사용까지 이제 거의 앞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로시빈에서 치료 효과가 보이니까 정신의학 연구자들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물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약물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사이키델릭 약물이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음악 장르에도 사이키델릭이 있는데 사이키델릭 약물. 이 전체적으로 뭘 분류하는 약물 그 카테고리인가요? 사이키델릭 락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 비슷한 그 부분이 오. 맞고요. 사이키델릭 원래 그리스어 어원에서 나온 표현인데 예. 마음을 드러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보통 약간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엑스터시, LSD 이런 사회적으로 환각성 약물로 불리고 예. 한국식약처에서는 이제 마약류 물질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여기 속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약물마다 훨씬 복잡하고 별개의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시빈은 사실 환각 효과는 좀 약한 편이고 실로시빈이 이제 근데 치료 저항성 우울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니까 다른 물질은 어떨까 하고 이제 LSD나 이런 걸로도 실험을 계속 해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연구가 진행 중인 특별한 질환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질환이 저희가 PTSD라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예. PTSD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 재해, 사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에 당시의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질환입니다. 예. 저희가 일상에서 PTSD 왔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치료법도 찾기 힘든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엑스터시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MDMA라는 약물이 PTSD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를 집중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 거식증, 강박장애, 다양한 정신질환의 사이키델릭 약물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실로시빈이라든가 엑스터시 이런 것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메커니즘들도 다 약물이 반응하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일으키는 효과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항우울제 이런 약물들과 이 사이키델릭으로 묶이는 약물들이 상당히 다른 방식의 기작을 가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하면서 만나서 물어봤는데 쉽게 말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전에 많이 만들어졌던 약은 반대로 뇌를 딱딱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약간 기작이 다른데 약간 예를 들어보면은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 정신 뇌 속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예.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되고 이런 거를 좀 막아줘서 세로토닌이 더 오래 머무르게 해서 우울증을 완화하고 이런 식의 작용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사이키델릭 약물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뇌 신경 가소성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경 가소성이요. 신경 가소성은 이제 뇌의 신경 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거나 기존의 연결을 끊거나 이런 새롭게 뇌가 변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익힐 때도 신경 가소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부정적이고 고정된 사고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대요. 계속 예.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우울할까 이런 그렇게 새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고 같은 생각 뇌회로만 사용하니까 요거를
뇌가 굳어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키델릭 약물이 이 굳어있는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요거 사이키델릭 약물을 복용하면 이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뇌 부위 연결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우울한 감정과 지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느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구자들은 경직된 뇌를 풀어준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오묘해요. 아까 LSD도 사이키델릭 약물이라고 부르셨고 실로시빈도 사이키델릭 약물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작용하는 건 둘 다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실로시빈이나 LSD 요런 사이키델릭 약물로 분류되는 물질들 화학 구조를 보면은 예. 조금 닮았습니다. 뇌 안에 비슷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사이키델릭 약물 물질들이 보통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붙어야 하는 자리인 세로토닌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붙으니까 특유의 효과를 일으키는데 보통 활성을 보이던 부위가 억제시키고 억제를 시키던 부위를 활성을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로시빈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뇌와 복용한 사람의 뇌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왼쪽을 보면 이제 뇌 각 부위 네트워크를 둘레의 원으로 그렸고 야. 이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복용 전보다 복용 후가 서로 연결이 약했던 부위 사이에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뇌를 또 스노우볼 장난감처럼 확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연결이 되고 뇌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생각에만 갇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정신질환을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나 보죠? 이런 약물들이요? 제가 과학기자 일을 하면서 실로시빈 관련 연구가 최근 5년 동안 점점 뉴스에서 많게 나오는 걸 느끼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 전문가 만나서 인터뷰할 때도 처음 물어봤던 게 아 이거 사이키델릭 약물 실로시빈 진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나요?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 분은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이키델릭 약물이 최근 정신의학계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예. 학계에선 사이키델릭 약물의 르네상스가 왔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분은 이제 최근 해외에서 열리는 웬만한 정신의학 관련 학회에는 사이키델릭 약물 세션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결국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라는 인지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이슈가 더 높아진 건지 아니면 사이키델릭 약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밝혀져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게 더 가까운 건가요? 두 가지 다 맞는 경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 질환에 대해서 약물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약물을 새로 찾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약물들이 이전에 썼던 약물들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새로운 약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도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새로운 사이키델릭 약물 분야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맥락 속에서 다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이 분야에서 이제 정말 뭐 연구가 창궐하겠네요. 재밌는 부분은 참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이키델릭의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는 잊혀졌던 그리스 문명을 이탈리아에서 다시 복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가 사이키델릭 약물의 제2의 전성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사이키델릭 약물의 제2의 전성기가 지금 오고 있다면 제1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대부분 이런 불법적인 약물 많이 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창궐했던 시절이 히피 문화 있었던 뭐 반전 시위 많았던 1960년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아까 전에 사이키델릭 록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예. 그 사이키델릭 락도 60, 70년대 맞습니다. 이때 인기를 예. 끌었었잖아요. 지금 이제 2의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붐이 50에서 60년대에 이미 북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LSD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연구자들이 이때 이미 다양한 약물들을 알코올 중독이나 금연 치료 등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키델릭 약물은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대중문화, 히피족이라든가 플라워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곳에 깊이 스며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월남전 파병 반대 네. 시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건강에 나쁘다 이런 연구도 나오면서 역풍을 맞았고 예. 그래서 1970년도 정도 되면 사이키델릭 약물 연구가 거의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게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먼저 여쭤보셨던 질문인데 없어졌다가 돌아왔다. 왜 돌아왔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왜 돌아왔나요? 기존에 쓰이던 정신의학 약물에 한계가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버려진 약물들로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울증 치료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기존 항우울제의 치료 효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될 당시보다 치료율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지는 아직 뭐 이야기도 많고 논란도 많은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작의 항우울제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의료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드는 이제 검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강해졌고 예. 새로운 항우울제 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돈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단적으로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어렵죠. 네. 이렇게 불리는 SSRI를 포함해서 현재 2, 3세대 항우울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이 다 30, 40년이 지났어요. 이미 개발된 지. 아, 그렇군요. 신약이 아니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쓰이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작용 기전이 혁신적으로 달라진 항우울제가 많이 개발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눈을 금지되고 잊혀졌던 약물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예전 70년대는 엄청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새로 사이키델릭 약물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경제 섹터에서는 뭔가를 억제하고 제재하면 무조건 발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저가 더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30년 앞서서 30년 전에 그 이 약물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받으면서 억제해 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발달이 안 되고 2, 3세대 항우울증제는 개발된 지 3, 40년 지난 것들 아직까지 쓰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사이키델릭 약물과 연관된 히피 운동이라든가 플라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전이랑 연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약간 방향성이 안 맞다. 공화당 정부 측이나 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사이키델릭 약물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국가에서의 지원도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당연히 음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효과가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하면서 다시 이제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키델릭 약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약물들의 효과를 생각하면 다른 정신질환 치료제나 복용법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까?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항우울제 하면 그냥 물에 알약 먹고 이걸 생각하는데 사이키델릭 약물은 아까 전 그 특성상 환각과 환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복용하기엔 위험이 좀 따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약물 복용이 부정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네. 환각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이키델릭 약물 사용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걸 셋 앤 세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적절한 요건에서 약물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용하고 안정된 방에서 치료사들과 함께 치료를 받는 식으로요. 예. 이게 다른 우울증 치료제와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것도 마약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마약류 약물도 이렇게 치료에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나요? 많지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 한국 행정부에서의 분류를 보면은 그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 현재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정의하는 게 마약류인데 예. 마약류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좀 웃긴데 마약류가 마약, 향전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따로 되어 있네요, 또. 그렇죠. 예.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마약은 이제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페티딘처럼 저희가 이제 익히 아는 마약 물질들, 남용되거나 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약품으로 쓰나 이미 쓰고 있죠. 모르핀이나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처럼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의약품으로 쓰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예.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키델릭 약물들이 분류하자면 여기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도 뭐 프로포폴처럼 이미 약품으로 쓰는 게 있지만 예. 최근 연구를 거쳐서 새로운 의학적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약물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분류되는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를 따로 분류하셨네요. 예, 재밌죠. 예. 대마는 아예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마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예. 또한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약품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는 요즘 부쩍 대마를 합법화해서 허용하는 국가가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진작에 합법화한 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이 저도 재밌다고 느끼는데 최근 대마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많이 생겼고 그러다가 다시 취소한 국가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올해 6월 12일에 다시 대마를 마약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까지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복용할 수 있는 약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대마가 오락적 용도, 의학적 용도 두 가지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요 맥락에서 파악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 이해가 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락적 용도라고 하면 그냥 흔히 말해서 자기 즐거우려고 먹는 마약류 이렇게 분류하면 될 것 같고 의학용이라고 하면 뭔가 치료 목적이나 완화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걸 텐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바로 대마다? 앞서서도 마약들도 다 약품으로도 사용하고 개인이 뭐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마에서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예. 대마가 크게 두 가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네. 두 번째가 칸나비디올 CBD라고 합니다. 네. 어려우니까 앞으로 줄여서 부를게요. 네. 요 THC, CBD 두 가지 물질이 서로 몸속에서 다르게 작용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THC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보통 대마하면 우리가 마약으로서 떠올리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성분이 THC입니다. 요게 뇌 쪽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뭐 환각, 기억력 저하, 기분 변화 같은 향정신성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뇌 작용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 정신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CBD라는 물질은 정신 활성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용체랑 직접 결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서 결과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거칠지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예.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CBD는 이미 연구가 많이 돼서 항암이나 항발작, 항불안 치료에 유용하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고 치료제도 예. 있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은 2018년에 CBD 약물을 저희가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이제 뇌전증이라 부르는 그 치료제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한테 고순도 CBD를 복용시키면 발작 증상이 즉시 호전될 정도로 효과가 좋죠. 네. 그러면 대마에서 치료 성분으로 주로 쓰이는 CBD만 따로 모아서 쓰면 되겠네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락 성분인 THC가 0.3% 되게 적게 함유된 대마나 대마 품종, 추출물 이것들을 묶어서 햄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햄프. 예. 그리고 이제 오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나머지를 마리화나라고 부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대마라고 퉁치고 있는 거를 햄프와 마리화나라고 분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햄프를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대마의 오락적 부작용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국가의 행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태국이 다시 대마를 금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청소년 사용 증가, 질 낮은 품질의 대마 유통 등
여러 문제를 이유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다시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미국은 원래부터 반면에 햄프가 합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야기하고 시끌시끌한 부분은 햄프 말고 마리화나까지도 규제 등급을 낮추겠다. 요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리화나 자체도 오락용으로 쓰긴 하지만 뭐 항암 치료 시 발생하는 구토나 식욕 부진, 통증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 있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락용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 역시도 약간 의료 치료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마리화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마리화나는 의견의 찬반이 좀 있다. 예. 그래서 금지를 할까, 뭐 부작용 때문에 허용을 해줄까, 약간 그 의견의 차이는 난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햄프, 이것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의 일치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은 아직 아시다시피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예. 지금 마약성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 THC 요거의 함량과는 관계없이 대마와 관련된 모든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앞서 말한 그 치료 물질인 CBD도 마찬가지입니다. CBD가 뇌전증 치료제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뭐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요 CBD 뇌전증 치료제가 한 병에 한 140만 원 정도 한대요. 어휴, 비싸네요. 그런데 뇌전증 환자는 1년에 20병 정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 2,800만 원이요? 지출 비용이 엄청나죠. 야, 이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고민을 진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큰 개인에게 부담을 지워주는 거라면 어떻게든 국가 차원에서도 좀 개발하고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보급도 하고 필요한 사람이 싸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규제를 풀고 유통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햄프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북 안동입니다. 하회마을. 예. 안동에 2020년 안동 지역이 지금 햄프 규제 자유구역 특구로 지정돼서 산업용 햄프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만드는 것만 가능하고 만든 CBD 추출물을 팔거나 의약품으로 만들거나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CBD 추출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급인데 예. 해외에서 사겠다고 해도 팔 수 없다는 현실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재배할 수 있게 허용은 해줬으면 당연히 CBD도 추출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의약품도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럼 팔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게 하는 건 뭐하러 재배를 허용한 겁니까? 뭔가 애매하죠. 이제 그러니까요. 요 부분에서 일본이 좋은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이 진짜 최근인데 작년 12월에 75년 만에 대마 관련법을 대폭 개정을 했거든요. 이 개정 방향에 저희가 아까 세계적 추세라고 이야기했던 의료용은 합법화, 대마 오락용 사용 처벌은 강화 이쪽입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대마 전문가들이 아마 일본의 이런 변화가 세계적 시장의 흐름과 닿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의료용 대마 시장이 2030년이 되면 23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도 사실 의료용 햄프 관련 법안 계속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또 올해까지는 개정하겠다 밝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지금까지 되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지금 선제적 대비를 안 해놓으면 23조 원짜리 시장 눈앞에서 놓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치료제 같은 것도 계속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경제적 분석도 하고 있는 현황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걸 마약, 그리고 향정진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마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하려다가 지금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사이키델릭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포함되는 대표적인 그런 약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대마에 비해서 훨씬 연구가 덜 됐을 것 같은데요. 모르핀을 포함한 마약은 이미 쓰이고 있다. 예.
그다음에 대마의 경우에도 의학적 화학적 연구는 많이 친척된 편이다. 예. 이에 비해서 사이키델릭 약물, 오늘 말씀드렸던 약물은 이제 연구에 막 불이 붙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초 연구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산천 가보면 정말 버섯 많은데 이 사이키델릭 연구 뭔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느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까요? 사이키델릭 약물을 연구하려는 한국 사이키델릭 연구회가 작년에 결성됐고요. 작년에요. 예, 아직은 연구 자체도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가 엄격하니까 사람한테 하는 동물한테 하는 임상 실험은커녕 약품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앞서서 또 대마의 시장 규모라든가 경제적 가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이키델릭 약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까? 우선 급격히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실로시빈이랑 MDMA를 의약품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도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사이키델릭 약물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최소 1억 6,300만 달러 정도의 자금 유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이키델릭 약물을 열심히 연구하는 회사나 연구소를 보면 다 스타트업 쪽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로시빈이나 LSD 같은 물질이 사실 특허가 나지 않는 물질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물질이 특허가 안 나요? 생각해보면 실로시빈이야 버섯 자르면 나오는 자연 유래물이고 LSD도 거의 20세기 초에 만들어져서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제약 기업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적 가능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뭔가 성과도 내고 우리가 산업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도 반도체만 찾아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음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를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본 연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지금 저희가 사이키델릭 약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약이라는 인식이 왜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네. 북미나 이런 것은 어쨌든 제1의 물결이 지나갔었기 때문에 사이키델릭 약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한국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약이지만 그 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있다면 한국은 뭐 사이키델릭? 환각제? 마약 아니야? 딱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약물들의 부작용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마약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치료적 복용과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저한테도 기사 쓸 때도 진짜 정말 조심스럽게 써달라. 혹여나 막 환각제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사람이 기사를 보고 나 이 약물을 한번 처방받아 봐야겠다. 이렇게 했다가 선한 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까지 제재가 가해져 버리면 진짜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 일이 생기니까 걱정들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키델릭 약물이라는 표현 처음 듣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봤었을 때 오남용하면 이것도 LSD나 몰핀 또는 대마같이 마약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마약이라고 분류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쓸 때 이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는데 사이키델릭 약물이라는 표현은 엄청 생소하고 예.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환각버섯이라는 정말 환각버섯 속에 속하는 버섯 이름이 그렇거든요. 생물학적인 명칭이 그게 있군요. 예, 그래서 환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면은. 예. 하지만 환각이라는 거는 사실 부작용의 일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환각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치료적 방향을 쓰려고 하는 거다. 네. 이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신의학 연구자분들도 사실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어요.
실로시빈, MDMA 묶어서 환각제라 부르는데 환각이 치료해서 필요 없는 효과니까요. 예. 어렵지만 연구자분들이 계속 사이키델릭 약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나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의 수용성이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 환각 성분이 분명히 있는 건 다 안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다고 환각제라고 불러버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뭐랄까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키델릭 약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안전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중요하니 그 둘 다 중요함을 꼭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